전 시간 제가 아까 그 결론을 내보면 이 최근다음에 홍자성도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최근다음에 홍자성도 인간을 배울 때는 인도 있어야지만 엄함도 있어야 된다. 인과 엄이 항상 병행되어야 된다. 선한 사람한테는 인이고 악한 사람한테는 엄하고 보통 사람한테는 인과 엄이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달리 여는 게 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인과 엄, 이것을 조화를 이루는 것, 강함과 때로는 책찍도 필요하고 때로는 칭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듯이 같이 병행돼야지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또 손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손자, 인과 엄 항상 이 두 가지 관계를 동시에 같이 써야지 한 가지만 갖고는 인간이 인간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인간의 특성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아까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선악을 넘나드는 존재, 그리고 사람마다 약간씩 그 차이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인하고 엄하는 것도 사람마다 때로는 차등성이 있기에 악한 사람한테 인했다가는 오히려 된통 맞죠.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사람마다 정도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선악을 넘나드는데 이제 이것이 인간성이 악한 기운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이 악한 기운으로 가는 것은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입니다. 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선악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될 때는 어떻게 되게 사회가 된다고 나와요? 인류학자들이.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될 때. 먹을 것이 부족하면 이제 남성 중심 전쟁이 필요해요. 근데 이 먹을 것이 풍요로우면 목의 사이가 돼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존 그런 프로들 보면 여자들이 뭐 고구마 같은 거 캐고 그러죠. 그런 거 하는 데는 되게 목의 사이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데는 평화로워. 그런데 왜 남성 중심으로 세상이 편제됐냐? 왜 남성 중심 체제가 강하게 뿌리를 받고, 삼국지 봐요. 여러분 삼국지 보면 여자 별로 등장합니까? 안 보신 분도 막 뭐 있을까요? 근데 삼국지 보면 맨 전쟁 싸우는 건데 여성들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죠. 남성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성은 소외되어 있고 남성이 세상의 정면에 나타나는 삼국지 전쟁. 그것은 바로 전쟁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사회적 상황이 안 좋고 서로 죽여야만 내가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결국 악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전쟁이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지금의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무한 경쟁. 무한 경쟁. 뭐 우리가 세계화 하니까 막 좋은지 알았죠. 세계화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경쟁이 이제 세계적으로 해야 된다. 세계적으로. 예, 좋은 면도 있다고, 뭐, 세계화, 뭐, 보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나오지만, 부정적 측면의 일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머리스박을 대고, 맞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경쟁이고, 이 무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질 수가 없어요. 멜서스의 이 인구론에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이미 2500년 전에 한비자가 다 얘기했어요. 한비자 책 보면 할아버지가 자식 4명 낳고 또 그 자식들이 손자를 낳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인간이 갖고 싶은 것은 욕망은 많아지는데 재화는 한정되니까 그걸 위해서 피와 터지게 싸우기 시작해요. 한비자론에 이미 메서스 이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다 말해요. 우리가 동양적 사고, 이 동양이 뭐 서양보다 그거 아니에요. 보면 한비자 책이 이미 그런 인구, 메서스 인구론 같은 얘기 다 해놨어요. 근데 이 사회가 이제 자꾸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더 이게 무한 경쟁을 이제 세계화하고 전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악으로 갈 대로 가서 이게 이제 이 악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 악한데 이 문제는 특히 자본주의 세대는 왜 악하냐? 인간의 욕망이 있지만 이 욕망이 결국은 뭘로 바꿔진다? 왜? 자본주의는 욕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욕망의 극대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욕망의 극대화, 욕망의 극대화. 자본주의 문제는. 근데 옛날에 고전적인 방식은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절제를 한거죠. 항상 극기, 절제, 이 노노 공자책 보면 극기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은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하나의 굉장한 생활의 지혜였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대량 생산이 되면서 물건이 수도 없이 쏟아져요. 아니 텔레비 틀어봐야 안 가고 뭐 그냥 나는 그 SNS인데 먹는 것 좀 안 찍어놨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막 이런 데 보고 막 여기저기 먹는 거 찍어놔고 사람 약올려. 그죠? 먹는 거 막 맛있게 갖고 올려놓으면 야. 그 자꾸 욕망을 자극한다는 거야. 그럼 텔레비 보고 막 그 상품 막 광고 같은 거 봐봐요. 주부들 막 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결국 뭐냐? 1년 한두 번 쓰고 또 신제품을 사는 게 현대인이에요. 그냥 집에 이게 쓸데없는 물건들이에요. 자꾸 이 욕망의 극대화를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욕망의 극대화를. 근데 옛날에는 없으니까 욕망을 극대화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절제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근데 옛날 사고방식은 절제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가장 사는 지혜 중에 하나. 근데 지금은 어찌냐? 대량 생산을 해갖고 하여튼 욕망의 극대화를 하는데 이 욕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광고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광고가 뭡니까? 꼬시는 거지 물건이고.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이제 뭘로 바뀌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철학이 되는 이유는 이 탐욕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탐욕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빼빼하게 밀집되어 살잖아요. 밀집되어 살면 더 욕심이 많아요. 허영심이 생겨요. 허영심. 여기에다가 탐욕에다가 뭐가 또 생긴다고 모여 살다 보니까 이 허영심은 모여 살면 돼요. 모여 살면 생기는 병이에요. 이거 써놔요. 모여 살면 생기는 병. 무슨 병? 허영심. 우리나라 허영심이 엄청나죠. 모여 산다라는 거는데 아파트가 생기면서부터 도시화되고 이제 더 아파트가 더 되면서 더 급속도로 그랬잖아요. 우리 20년 전에만 해도 아파트가 몇 개 없었잖아. 지금은 전주시를 삥삥 돌고 있죠. 시내 전체를 다 돌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지어내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분양되고 어떻게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폭발을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모여 살면 생기는 병이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허영심이 하다 보니까 탐욕에다가 자꾸 욕망
욕망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왜 사람들이 고민을 하냐. 고기를 먹어보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고기가 자극제가 돼요. 그래갖고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이걸 자꾸 원해져요. 욕망은 바로 만족하면 새로운 욕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더 강한 욕망이. 그래서 이게 탐욕스러워요. 우선 사람이 뭐 성인군자 같은 사람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절지하고 절도 있게 가요. 그 차이지. 욕망을 만족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욕망은 그걸 만족하면 더 또 새로운 욕망이 강하게 생긴다. 이게 탐욕. 이게 돈을 가지면 이만큼만 가지면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돈, 더 많은 돈. 이게 이제 탐욕. 이 탐욕과 허영심이 생기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악으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그 통계, 내가 이 책에 보면 통계 같은 거 많이 나와요. 지금 1%들이 중산층의 몇 배의 수익이 생기냐? 1,500배. 중산층과 1년 연봉 차이가 상위층과 중산층의 차이가 1,500배 우리나라가. 그런 걸 수치로 봐야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걸 알아요. 그냥 그런 거 수치 안 보고 저도 이제 이런 거 이 책을 쓰면서 왜 철학책이 어려운 관념책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현실을 정확히 봐야 돼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걸 집어넣고 우리가 직시를 해야 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가. 자, 그러면서 이 탐욕과 허영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막 빈부격차가 말도 못하게 벌어져요. 지금 OECD 8위였다가 지금 계속 상승 중이라고 했죠.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이제 공기가 아주 사회 공기가 탁해져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반절이 반쪽짜리 일을 하고 있어요.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반쪽짜리 직업이라고 반쪽짜리.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실업률 많습니다. 그렇죠? 알바. 그 실업자 많죠. 알바만 하고. 거기다가 비정규직이 노동자 중에 32%.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 빈부격차인데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제 3포 세대가 3포 세대가 3포 세대가 뭡니까? 세 가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 포기, 결혼 포기, 직장 포기, 새끼 포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까지도 끊어버리는 절망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3포 세대가 출발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절망의 속에 빠져버렸다. 지금 5% 3포 세대가 아니 아니고 5% 세대. 5포. 5포가 뭐예요? 주바스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한테 읽었잖아요. 그럼 팽거르죠. 근데 그거에 5%에 그게 무슨 주바스 야. 왜냐면 지금 저희 친구 아들들 보면 취업이 안 돼. 우리 아들들이 취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가장 제가 이제 베이비 부모 1세대인데 그 가장 또 많이 태어난 세대인데 또 장가를 다들 갔으니 또 가장 또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직장이 대기업 위주로 편제되어 있으니까 직장이 없죠. 삼성이 지금 뭐 얼마나 뽑는가 모르는데 우리 때도 3,000명 뽑은 날 있었어. 근데 지금의 삼성은 옛날 삼성의 몇백 배 커졌죠. 근데 뽑는 숫자는 그렇게 뭐 옛날보다 많기는 많지만 그렇게 5,000명 뭐 물론 계열사들이 나름대로 뽑겠지만 이 뽑는 숫자는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몇백 배의 기업은 커졌어도.
대기업 위주로 가면 취업이 힘들어. 근데 실제 또 대기업 가도 노예처럼 살잖아요. 반노예지, 반노예. 무슨 5%에서 예. 찾았거든요. 예. 5% 젊은이의 50 절반이 5%인데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집 마련. 아, 대인관계, 내 집 마련. 네, 대인관계. 대인관계 포기한다고, 내 집 마련 포기한다는 게 왜 캥거루족이고 막. 캥거루족은 이제 부모 얹혀 사는 거지. 왜냐면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고 부모 밑에 살면 대인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움츠리고 사는 거야. 부모 빌부터 사는 거지. 캥거루족이 내가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정확히 모르겠어요. 200만 정도 된다. 캥거루족이. 심각한 문제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3부 세대를 주류를 이루게 되고 그게 이제 캥거루족 요새는 아예 빌붙어버리니까 캥거루족까지 포함해서 5포 세대라고. 5포 세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절망적인 빈부격차가 심해서 결국 인생 자체를 이 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골병이 들었다. 우리가 골병든 사회에서 살고 있다. 소나 이거 골병 들었다. 나도 골병 들었다. 골병든 사회 여기다 써놔. 크게 골병든 사회. 진짜 골병 들었죠. 자살률 세계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거꾸로 너무 정의화하는 거니까. 너무 있는 자한테 탐욕스러운 자, 쉽게 말하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세상을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탐욕. 그리고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 우리 상징이 뭐예요? 재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재벌이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왜 존경을 못 받냐? 탐욕스럽죠. 내놓아야 되는데 환원시키고 뭔가 이걸 사회가 환원시켜야 되는데 내가 오늘 뭐 한 문장만 딱 써서 페이스북 올렸는데 내가 간단히 썼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디 술 좀 먹고 햄버거 먹고 해롱해롱 한 상태에서 문장 하나만 딱 써서 보냈어. 나는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먹고 산다. 그 한마디만 써서 보냈어요. 괜찮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먹고 산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기업도 결국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가 잘나서만 먹고 산다고 생각을. 지금 우리가 사고전환을 빨리 해야 돼. 우리 이 사회가 그런 사고전환을 안 하면 옛날같이 공동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마음이 없고 너를 죽여야만 산다. 이 무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너를 죽여야. 근데 이것이 아주 그러다 보니까 너를 죽여야 이 탐욕이 커지면 이것이 커지면 너를 죽여야 해. 그리고 이제 너를 죽이고 나만 잘 살면 돼. 우리나라 공식이죠. 너를 죽여야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고방식에 딱 짜여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게 너무 팽배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자신?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옵니까? 돈도 필요 없지. 한 요소는 돼. 돈이 절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돈은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최소한의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가져야 돼. 그것은 뭐 돈을 거부하는 문제가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 당연히 전부가 아니다. 행복의 결정적인 건 돈이 아니다. 결정적인 거. 뭐가 행복의 결정적인 거일까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인간 사이의 정입니다. 사람, 인간끼리 정을 주고받는
근데 그 정이 많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스러워지니까. 너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이 무한경쟁 시대 이 탐욕스러워진 이 그 욕망의 극대화, 무한경쟁이나 욕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니까 탐욕스러워져. 탐욕스러워지니까 만족할 줄 몰라.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뭐냐? 너를 죽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아, 재벌들이, 아, 김승현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는데 회사 돈 횡령하고 깜빵하고 그렇습니까? 저 SK 회장 뭐 회사 돈 빼갖고 뭐 하다가 그래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감옥에 있어도 연봉 300억이야. 연봉 300억이나 받는 인간이 모두로 회사 돈 몇천원 뭐 갖고 뭐 횡령하다가 깜빵하냐고. 그걸 뭘로 설명해요? 있으면 더욱더 탐욕스러워지는 게 인간이다. 근데 인간의 행복은 결국 이런 탐욕스러워지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 부자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물론 그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 탐욕스러워. 있으니까 베푸라. 있는 사람이 베풉니까? 더 악착같이 10개 있는 사람이 하나 뺏으려고. 그게 자본주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끼리 다 나가고. 탐욕이라는 게 허영심까지 있어. 그냥 가요. 우리 도로 달려봐요.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아? 다 비싼 외제차.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행복이 왜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을 할 때 돈을 빨리 없애려면 이 인간의 궁극적인 것은 이 인간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포옹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래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돈만 많이 못해갖고 자기만 쌓아놓고 너보고 거리를 끊어버려요. 이 형제간 뭐다 필요 없죠. 돈만 생각하니까 인간관계마저도 싹 끊어버리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근데 그 예를 제가 이제 든 것이 록펠러 책에서 록펠러 예를 듭니다. 록펠러가 53세 최고의 갑부가 돼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돼요. 역사상으로도 돈을 가장 똑같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많이 번 사람을 록펠러로 꼽더만. 지금까지 그 최고의 갑부 1수 1위가 록펠러. 근데 록펠러가 돈은 세계 1위라고 딱 세계 최고의 갑부라는 소리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무엇을 사용선고로. 세계 최고 갑부가 되면 뭐예요? 사용선고로 받아요. 1년 못 산다. 사용선고로. 이게 그 얼마나 미칠 일입니까? 돈 갖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대로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록펠러가 내가 잘못 살았다. 인생을 진짜 잘못 살았다. 그때 이제 그 병원에 뭐 사도행전에 적어 있는 말인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런 식의 문구를 보고 깨달음을 하는데 그때 마침 병원에 아기를 데리고 온 아줌마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뒷돈을 내주죠. 원래 수술을 시키더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록펠러가 그 애가 수술을 잘 받고 완치돼서 나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인간의 행복이라는 말을 그건 뭐냐? 인간에게서 행복을 찾는다. 물론 그것이 돈이 4개가 되든 어찌든 돈은 버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제대로 쓸 때 행복하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돈 실제로 쓰기 위해서 뭘 우리가 축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자본주의는 뭐냐? 쓰려고 버는 게 아니라 뭐라고 버는? 탐욕스러워졌으니까 인간이 뭐예요? 축적하려고 버는 거예요. 축적. 이 탐욕스러워지면 돈을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을 하는 사람들은 쓸 줄 몰라. 쓰려고 안 해. 쓰지 않는 거예요.
사건은 뭐냐면 인간이 행복을 하면 돈을 축적하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쓸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쓸 때. 남을 위해서 쓸 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 돈을 갖다가 쓰는데 뿌리는 대로 전념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55살에 53살에 했다 55살에 딱 사형 선고 받았는데 91살까지. 이걸 깨닫는 순간 행복이라는 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데. 그 쓰는데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관계를 돈독히 맺는 것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고 또 그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돈을 쓴다는 게 아니라 축적하고 쓰지 않으려고 하고 사회에서 내가 아까 아침에 쓴 말이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아. 그러면 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벌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에 딱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허영심이 많아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너를 위해서는 안 쓰려고 해. 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자 샌데리슨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여기에 제가 예를 내놓죠. 농구 황제 누구였죠?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얘기를. 샌델이 마이클 조던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이클 조던이 연봉을 몇백억씩 받는데 과연 이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과연 마이클 잭슨이 자기만 잘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때 이제 거기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롤스가 그 얘기를 갖고 어떻게 듭니까? 마이클 조던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사회가 농구를 갖다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농구를 그 사회가 좋아하지 않았으면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또 마이클 조던만 농구를 잘했던 게 아니라 마이클 조던이 뜰 때 또 두 명이 마이클 조던을 받쳐줬어요. 하나는 로드맨이라는 사람은 밑에서 볼을 잘 바꿔쳐요. 그리고 피펜이라고 하는 친구도 아주 농구를 잘했죠. 이 두 사람이 마이클 조던을 어느 정도 보위를 해주니까 시카고 불스가 그 당시에 계속 우승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마이클 조던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그런 사람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결국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돈을 벌어도 일정 부분은 사회에다 파는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야. 근데 이 자유론자들 또 인권론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자유론자 그것은 세금을 많이 띄고 이러는 것은 자유를 침범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갖고 그걸 반대해요. 세금 많이 내는 거 반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들 세금을 많이 떼야 되는데 부자들 오히려 깎아주고 있죠. 부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돈 벌었어요? 국민을 통해서 벌었는데 국민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 재벌들한테는 세금을 조금 매기고 내가 오직하면 거기다 착취라고 써놨고 착취. 이것은 분명 착취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골병이 더든 것은 거의 착취. 특히 뭐냐? 부자 강세, 서민 증세, 착취. 더욱더 우리 사회는 삐뚤어져가거든요. 오히려 서민들을 지금 나라가 살아면 서민들이 돈을 풀이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부자들은 탕감해줘갖고 법인세를 깎아줘갖고 막 재벌들은 몇백조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서민들은 피 속에 빠져갖고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차 이번에 없앴다고 죠? 아니 세금 뭐였지? 조그만한 소형차 그 세금을 내게 만들었다는데
경차 세금 내게 만들어진 거, 취득세. 경차 취득세를 냅니다.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원, 쓰레기 줍는 이 자원의 지원금을 다 뺏어갖고 휴지 요만치 놓으면 요새는 안 가져가요. 옛날에는 조금만 내놔도 가져갔죠? 지금 조금 내놓으면 안 가져가. 예, 없어. 주소가 안 가네. 돈이 안 돼. 할머니들이 2,000원 하루에 그 주워서 2,000원, 3,000원 하는데 지금은 똑같은 양 주워봐야 1,000원도 안 돼요. 몇백 원이야. 근데 안 주소. 자원의 그 지원금을 싹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끊어버렸어요. 근데 쓰레기를 누가 주세요? 서민의 밥줄을 다 끊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누구를 찍고 있는지,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하는 사람을 찍어. 이게 지금 착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나 탄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착취를 정당화해요. 실제는 비정규직 이런 것들 다 착취 일종이에요. 똑같이 이런 용돈에는 300주는 용돈에는 100만 원 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다른 회사 이렇게 한 것처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착취 사회가 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결국 3포 세대, 절망의 사회 세대 이렇게 된다. 근데 아까도 행복은 뭐냐? 인간한테 평. 인간한테 돈 쓸 때. 인간끼리 정이 있을 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중간층이 많아야 된다. 중간층. 우리가 자본주의, 수정형 자본주의는 지금 다이아몬드 꼴로 갖고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새 다이아몬드 꼴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피라미드로 완전히 거의 돌변해 가고 있죠. 중산층이 없죠. 중산층이 40%좀 이제 커트라인인데 그것도 계속 무너지고 있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산층이 많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냐? 왜 그럴까요? 중산층이 많아야 왜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 옛날에는 서로 비슷비슷한 게 우애도 있고 형제간들끼리도 우애도 있고 뭐 그랬는데 지금 형제간들도 막 대다수가 지금 다 부서져 있죠. 망가지고 서로 왕래도 하고 물론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사회가 너무나 우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으면 이 빈부격차 즉 심으면 이제 중산층이 무너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산층이 무너지면 뭐가 없어지냐? 우애가 없어져. 사람들끼리 우애가 없어. 딱 끊어져. 단절. 쉽게 말하면 사람들끼리 단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조건이 뭐냐? 중산층이 많아요. 이게 단절인데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중산층이 많아요. 옛날에는 뭐 하면 같이 나눠 먹고 오와 해서 하고 하던 그런 풍속도가 싹 없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급격히 중산층이 40% 이제 커트라인입니다. 그 중산층이 무너진 그 증거 사건 중에 하나가 그거 우리나라 중산층 무너지는 사건으로 본 게 강남에서 그 모녀 살인 사건이 있었죠. 자기 부인하고 딸을 죽인 강남 대기업 중역을 지냈던 사람이 결국 살인한 모녀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회사를 좀 태우고 주식 투자하다가 꼬라박으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모녀 살인하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대기업 중역 인류대 나온 우리나라 간판 인류대 나온 데다가 중역까지 한 사람이 모녀를 죽이기까지 한다. 이게 이제 중산층의 무너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뭐 신문 기사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 나온 사람이 그 정도 문제가 생길 정도면 대기업도 못 나오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냐?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겉으로만 멀쩡하지 속으로는 모르고 있죠. 자, 이것이 뭐냐? 너무나 이 정책적으로 앞쪽으로 가 있는데 정부 자체가 정책적으로 때로는 규제하고 때로는 있는 자들을 어느 정도 규제하고 세금을 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 사회는 골병이 돼요. 서민들이 더 빚 자꾸 은행을 통해서 빚을 내서 써라. 빚을 내서 집 사고 빚을 내서 차 사고 다 발부 카드. 우리나라 미국의 저도 신문에서 봐서 이제 이 책에도 써놨잖아요. 미국 사람이 60%가 100만 원이 단돈 자기 통장에 없대요.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대책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없다. 카드로 돌려받기는 60%가 하고 있어. 카드 돌려받기는 빚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톡테리가 나는 똑같아서 나 이상한 거야. 내가 재작년인가 그 카드 돌려막기 3개를 갖고 돌려막는 사람들이 60%라는 소리를 들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신문에서 미국 사람들의 60%가 단돈 100만 원이었어서 뭔 일 났다 하면 난리잖아. 근데 한국이 똑같아. 카드로 돌려막는 거야. 그게 뭐냐? 신자유주의. 지금의 자본주의에 부자들을 위한 그 정책을 피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 그걸 따라가는 한국식 자본주의.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항상 불안 아래 떨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거꾸로 가야죠. 거꾸로. 돈을 많이 벌어. 록펠러처럼 돈이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내게 만들어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왜? 사회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북유럽처럼 가야 되고 때로는 북유럽보다 더 심하게 가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가도 별로 없어. 정의당이 좀 그런 편인데 자, 정의당에서 예를 들면 그 시간당 100만 원 올리자. 어떤 자영업자들 때문에 어렵다. 근데 실제로 6,000원 너 지금 얼마인가 시간당. 근데 이런 거 많이 올려. 실제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써 돈을. 근데 6,000원 벌어갖고는 쓸 돈이 없어. 밥만 먹어야 돼. 사회가 자꾸 까는 거야. 갈수록 우리에게는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이 보이고 정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살고 정부는 볼 때마다 썩어가고 있다는데 악취가 나고 자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은 결국 우리 시스템을 거꾸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파울이 정의로운 사회를 가야 되는데 결국 정의로운 사회는 뭐냐? 사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인 사람들한테 과감히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 세금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회를 돈을 풀어서 손짐이 돌게 만드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갈수록 거꾸로 가니까 미치겠는 거지. 이것을 역행, 없애야 돼요. 착취. 이 착취라는 말을 니체 나중에 이 책에 보면 니체 배울 때 니체가 한 말 중에 뭐냐 착취는 인간의 본능 중 하나. 아주 센 말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크리스천들이 들으면 경악을 만들어 하네요. 그래서 신을 죽었다 해요. 착취는 인간의 하나의 본능이다.
근데 뭐 사랑하라? 꽁까는 소리 봐라 이거지. 누가 사랑하냐? 근데 니체처럼 그렇게 그런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을 강조해서 그쪽으로 하면 큰일 나요. 강자의 이익이 돼서는 안 되지, 정의가. 그러면 동물보다 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면 인간 사회가 동물보다 동물 사회보다 더 아주 치졸한 사회.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다 등쳐먹으려고.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하여튼 이 정의를 우리가 추구해야하면 지금은 방향과는 반대로 가요.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반드시 인간관계. 왜 그럽니까? 내가 즐거운 일이 있어도 옆에 사람이 함께 즐거워져야 진짜 즐거운 거죠. 즐거움은 같이 하면 배가 되고, 뭐라 했어요? 슬픔은 같이 하면 반이 된다 그랬죠. 그 말이 뭐냐면 인간의 행복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옆에서 너 돈 많이 벌어 박수 쳐줘야 업이 되죠. 근데 옆에서 저 새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인간성 들여먹었어. 이거 아니죠. 인간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가려면 결국 뭐냐? 인간끼리 베풀고 나눠줄 줄 알아요. 나눠줄 줄 알아요. 이 탐욕스러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덕이라는 게 없어. 쉽게 말하면 공자가 말한 덕의 도둑들이 너무 넘쳐나. 공자는 덕의 도둑이라는 말을 했어요. 덕의 도둑.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정치인가들 덕의 도둑놈들이 그냥 실질을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아까도 말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정책이 진짜 나라를 위한 길인지 아닌지 또 모종을 못 가려요. 새누리당에서 책에도 나오지만 새누리당에서 뭐 손자에게 1억까지 이렇게 뭐 1억까지 그냥 증여 세금 안 물리다. 이거 누구를 위한 거입니까? 1억? 부자들을 위한 일.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그게 속된 말로 그거 다 탐관오기들이 탐관오기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탐관오리요. 황건적 의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지금 우리나라가. 황건적 의담이 왜 일어났습니까? 탐관오기들이 말이에요. 부정부패가 심해요. 이 덕의도둑이 많으면 무슨 난이 일어난다? 황건적 난이 일어난다. 없잖아요. 공자가 말한 덕의도둑이 많으면 뭐가 일어난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샌더도 얘기한 것처럼 정의로운 사회로 가려면 일단 도덕성의 기본이 깔리면서 도덕을 통해서 베푸는 것이 행복이고 너와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다 끊으니 사람들이 고민이 많고 불행해지고 노인들이 고독사하고 혼자서. 자, 우리가 플라톤이 철의정치라는 말을 썼지만 물론 꼭 철학을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은 저는 하려고는 않고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어떤 성찰 능력 이런 것이 있고 뭔가 신념과 소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이 나라가 정의로운 길을 가지. 소신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냥 권력을 잡고 탐욕스러운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잡으면 나라는 결국 산으로 간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꼭 우리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고민 때문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고민 풀 것. 행복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또 행복은 돈을 축적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돈을 쓸 때 행복이 온다. 이런 생각을 전의를 안 하고는 우리나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가 그 정치가 덕의 도둑을 색출해서 출당해야지. 써놔요. 덕의 도둑들을 출당하자. 의원님 맞죠? 거기다 꼭 써놔. 덕의 도둑들은 꼭 출당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